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일부터 각 후보들이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 등을 통해 당심 얻기에 나섭니다.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겸임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들, 이제 내일부터 바로 합동연설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15일부터 TV토론회도 예정돼 있죠.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토론은 이제 4차례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토론회가 좀 생산적인 정책과 비전과 가치의 그런 토론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은 그런 기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진흙탕 싸움이라는 그런 평가가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정당대회 룰을 바꿀 때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까지 이 전당대회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혔고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직격을 하는 그런 상황. 그 과정에서 지금 윤심파리 논쟁, 그리고 또 네거티브로만 치닫다 보니까 심지어는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탄핵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자, 그러면은 TV 토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이런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이 더 심화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전당대회 이후입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분열의 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진다면 이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권에 대한 뜻이 굉장히 강한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준석, 유승민 이렇게 합쳐가지고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만약에 또 안철수 대표가 이길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과를 승복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과정도 문제지만은 끝나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자, 이런 치열한 경쟁의 그 핵심에는 그 네.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으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결선 투표가 또 전당대회 룰로 또 새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당원 투표 100%. 그러니까 이제 본선 투표에서 당원 투표에서도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제 모바일 투표가 있고요. 그리고 3월 6일, 7일 양일 동안에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투표 결과를 통해서 3월 8일 가려져야 되는데 1위 득표자가 가반을 하지 못하면 50%를 넘지 못하면 또 3월 10일 날 모바일 투표, 또 3월 11일 날 ARS 투표를 통해서 다시 가반이 넘는 후보자 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또 두 사람만 이제 결선 투표 올라가니까 가반이 넘는 후보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배종호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당대회는 이른바 전당대회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컨벤션 효과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이 전당대회의 파장을 가져오는 그런 일종의 개입의 영향 논란을 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대체로는 서로 간의 진정 국면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왜? 서로 손해보는 전당대회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후보들도 그렇고 물론 토론회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좀 잦아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지칭되고 있는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도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여기서 더 파장이 커지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런 만큼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전당대회를 어느 누구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TV 토론 합동 연설회가 시작되면 조금은 그런 뜨거운 너무
이 격앙된 분위기는 좀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진흙탕 싸움이 될지 건강한 경쟁이 될지 좀 다 같이 지켜봐야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선 진출자들을 보면 뭐 네. 최고위원도 그렇고 친이준석계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일이겠죠. 그것이 이제 당원에서 뭐 친이준석 계가 됐든지 또는 이런 전당대회 너무 유심히 친윤 일방주의가 되는 전개되는 그런 전당대회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심리가 그 여론이 고스란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당대회를 더 노련하게 전개해 나갔더라면 하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테니까요. 바로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이른바 우리가 M 여수, MZ 세대 또 여성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출마를 접게 되면서 여성표의 향방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당원들 84만 표에 대한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는 또 밝혀졌죠. 그래서 영남 비율이 인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수도권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수도권의 영향이라는 것은 뭐 윤심 일변도로 그렇게 또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그런 반발 심리가 또 친이준석계의 돌풍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네 분을 지금 천하람 그리고 허은하, 김용태, 이긴 이 네 분을 천하용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 교수님께서는 이 친이준석계 그 인물들이 앞으로 어떤 그 태풍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태풍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태풍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앞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천하 용인 해가지고 네네. 이 네 명의 이준석계가 일단 예비 경선은 다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비 경선은 왜 통과했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한데 저는 역시 이제 결국은 당내에 확실한 이준석 세력이 존재한다. 네. 대략 한 20%. 그런데 반윤 그런 세력까지 합치면은 30%까지 된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략이 좀 주요했다. 애초에 이제 교통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당 대표 후보에는 천하람, 그리고 또 최고위원은 이제 2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은 이제 이긴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특히 이제 이긴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연세대학교 뭐 응원단장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연세대 뭐 응원가를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뭐 좀 신선한 바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천하람이라든지 이런 이준석계가 지금 그나마 국민의힘의 어떤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른바 제동장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이제 관전 포인트는 네. 이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 약진을 하느냐. 과연 현재는 이제 여론조사하면 한 3위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2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런 약진을 통해서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네. 그런 문제.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은 과연 반윤 세력으로 하고 있는 이 표가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올라가 가지고 이게 역전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일단 친윤계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친윤 후보들이 3명이나 현역 의원이 이제 낙마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회 확실하게 친윤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설령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 교통정리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회 이준석계가 몇 명이 진입할지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전대레이스 시작 전부터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탄핵이란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차마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네, 그러니까 현재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일 테고 미래 권력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거겠죠. 근데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뿐 아니라 이준석계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예. 세 글자로 자충수라고 하는 아, 예. 잘못된 악수군요. 저도 뭐 30년간 데이터 분석을 해왔고 예. 선거 전략을 또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선거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인물이 김기현
의원 옆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더 나은 전략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말을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할 필요가 있을 테고 적어도 지금 당원들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거든요. 예. 윤심이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어디에 실려 있다라는 것은 파장을 겪으면서도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정말 당을 위해서 또 포스터 전당대회 이후에는 당을 어떻게 통합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전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의문을 떠나서 김기현 의원이 과연 대표감이냐 이런 이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계속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은 네. 불필요한 자신의 이 적극적인 발언들은 최소화하면서 당의 전략 그리고 대통령과의 연계관계 또 총선 전략 이런 것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앞서도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준석 이 전 대표의 바람, 이 바람은 과연 그러니까 당선자를 배출할까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는 상당수가 대통령 지지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무리수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남을 것이고 또 윤이 이제 탈락을 했다는 최고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이용, 이만희, 박성중 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수진, 김병민, 김재원, 민영삼, 태영호의 경우에는 친윤으로 분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종적으로 누가 당선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기현 후보 또는 김기현 후보 측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과연 김기현 후보가 친윤 후보인지 또는 반윤 후보인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친윤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얘기를 하고 대통령 탈당을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말도 안 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는 그 이유는 뭐냐. 네. 결국은 조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책임 당원들을 결집시켜 가지고 1차에서 압승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뒤집으면은 굉장히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께서는 지금 당원들을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지금 네거티브 방법을 계속 할 경우에는 깨어있는 이 책임 당원들이 오히려 야 이거는 큰일 났다. 우리가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본인이 의도했던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 그래서 오는 TV 토론에서라도 생산적인 그런 좀 경쟁을 펼쳐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뜻밖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두 분 다 이 김기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자충수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과거에 자신의 그 공천 그 사례를 들면서 이런 시스템 공천이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스템 공천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보통 다 사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대거 공천해주는 그래서 공천 아닌 이 사천 논쟁이 늘 공천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은 굉장히 저는 좋은 말이고 네. 동의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구호만 있지 구체적인 좀 방법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상향식 공천이라는 구체적인 지금 방법을 내놨다. 네. 그래서 좀 본인도 방법을 내놔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도 거기에 맞는 과거의 행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문제 제기하는 게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바른미래당 대표할 때 보니까 자신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했는데도 안 주려고 계속해서 애를 태우고 아예 당의 공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체성 논란도 나오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정체성 논란이 왜 나오느냐? 과거 행보를 보면은 본인이 이제 중도의 깃발, 그래서 극중주의까지 얘기했는데 민주당하고 합쳤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또 중도로 왔다가 또 중도 보수로 갔다가 결국 또 국민의힘하고 합친 이런 행보. 그래서 좀 언행일치가 역시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난주 중요한 선고가 좀 나왔었죠.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자, 먼저 소장님 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글쎄 저는 그 판결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 다음 차원일 것 같고 일단 이 법원의 판결은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혐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형 선고가 1심 선고가 난 것이죠. 근데 이 판결의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더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유죄가 있거나 또는 판결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혐의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토록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 유죄일 것이다. 그런 이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 결과적으로 일단 1심 판결입니다. 예. 1심 판결에서는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1심의 내용인 것이고 일각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한 대로 공소시효가 안 끝난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그러면 있는 거 아니냐, 남아 있는 건 아니냐. 그 부분은 이제 2심, 3심에서 다룰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네, 배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 조금 이제 저는 다른 포인트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재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아니에요. 지금 뭐 관련자 9명이 다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소환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9명의 공범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판결문 별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범죄 일람표인데 그 범죄 일람표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200여 차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매도 주문을 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즉각 매도가 이루어졌다 이런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사실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봐주기 재판이었다. 판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 한 3년에 걸쳐서 주가 조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선수라든지 뭐 증권사 전현직 임원이라든지 뭐 투자 자문사 다 해가지고 무려 보니까 91명의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2,000원짜리를 뭐 8,000원짜리로 뭐 부양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실패한 시세 조정이다라는 이유로 이걸 지금 집행유예를 했거든요. 그런데 증권 조작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을 근본적으로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거든요. 이게 근데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맞는지라는 예.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이 판결에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2010년 10월 이후의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포괄 일제로 다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5개 계좌 가운데 4개 계좌로 거래된 부분은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아직까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 주가 조작 또는 시세 조정에 계좌가 이용이 됐다면 긍정적으로 안 보겠죠. 예. 바람직하지 않겠죠. 게다가 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정치적으로 또 공세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90여 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더 국민들이 다수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여론과 실정법이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이걸 정치적인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사법적 차원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예.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 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건데 법 쪽에는 물론 야권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까지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죠.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정의의 수호자냐 판검사들이 아니면 셀러리맨이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수사도 잘못됐고 기소도 잘못됐고 판결도 잘못됐다.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핵심 포인트는 지금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그 대가로 50억을 받았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대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수사하듯이 정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은행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허술한 수사를 하니까 허술한 결과가 판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기소와 관련해서도 경제공동체로 묶은다든지 또는 뭐 제3자 뇌물죄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 뇌물죄, 알선 수재죄가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뇌물죄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인 뭐 증거 이런 부분이 뭐 없다라는 거 하나. 물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제 뇌물죄하고 지금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지금 알선 수재죄입니다. 알선 수재죄인데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가성은 지금 입증을 못했고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이 독립적인 생계를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간 돈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네. 지금 보십시오. 대리차 6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50억을 퇴직금으로 주겠습니까? 그게 상식이겠습니까? 결국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준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부분이 좀 상당히 의아하고 실제로 지금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상만 받아도 대가성이 없어도 그건 처벌받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수막이 내일 걸렸잖아요. 왜 버스 기사는 800원 받아가지고 해고가 됐는데 50억 아들이 지금 뭐 퇴직금으로 받았는데도 처벌이 안 되느냐라는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론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왜 내 아버지가 각상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특히 정도로 청년들 정말 사이에서 예. 이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고 네. 예. 우픈 이야기조차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연출되느냐? 정말 이건 여야를 떠나서 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분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라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법조인들이 법을 몰라서 그러면 검찰은 직무유기를 해서 또 판사는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우리가 또 비판할 사안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철저하게 다뤄질 필요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이걸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격앙될 일은 아니고 저는 이 법적인 부분은 좀 차분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예. 유불리를 떠나서 그렇다면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법의 형평성과 충분성의 입장에서 두 부분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에서 그 연결성을 나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고 재판부는 이것을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대비했을 때 그 사건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이제 항소를 할 겁니다. 예. 항소를 안 할 명분도 없어요. 예.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저는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분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도 또 윤미향 의원도 또 상호 다 항소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의 법 적용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국민이 적어도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납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성, 좀 충분히 수사하고 충분히 재판을 해서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도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차례에 이 불러서 이제 이 증인 신문이 있거든요. 네. 또는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좀 더 보완해 와라.
검찰도 더 보완해 와라 이런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첨언하면 예. 이번에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은 검찰의 부실 수사가 초래한 예고된 참사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왜 부실 수사를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결국 이제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검사 출신입니다. 특수부 검사 그리고 민정수석입니다. 또 플러스 지금 50억 클럽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대상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민정수석, 또 대법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곽상도를 봐주고 또 50억 클럽의 그 수사 대상자들을 봐주기 위한 그런 부실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초에 이 대장동 수사가 두 갈래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로비와 뇌물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사가 간 곳이 없어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임 수사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했던 그런 방식대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면은 과연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짧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검찰이 잘못한 수사가 있다면 그 비판받을 수도 있고 또 보완을 해야 되겠죠. 또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오해일 수도 있지만 뭔가 검찰 출신이 좀 가벼운 형량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관 예우냐.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깊숙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박영수 변호사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나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만 있으면 그것은 검찰은 한통속이다. 이렇게까지 뭐죠 자동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저는 좀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하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 저는 이건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은 비판받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또 수사를 해서 소명을 또 해야 되고 또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 자체를 서로 엮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쌍특검 촉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목소리 각각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명방위 상황판 제1메뉴로 올라있는 빛바랜 특검 주장에서 리더 하나 잘못 둬 절벽으로 떨어지는 민주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발 이성 좀 찾고 네, 민주당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 대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점이죠.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예. 향후 수수는 예상되거나 예고되어 있는 것인데 추가 소환 조사도 있을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도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또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또 해명도 필요할 테고요. 그러고 나면은 검찰은 국회의 뭐 체포 동의안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또 그것이 불발되든 어쨌든 간에 재판으로 이어질 테고.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 사전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 밝혀내고 선고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는 것이니까요. 예.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저는 영향이 있겠죠. 그 영향에 과연 이런 일련의 과정들과 또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봐야겠죠. 네. 배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면은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첫 번째가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네. 세 번째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안 갖춰진 것 같아요. 첫 번째,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인데 도망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관련자들은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황, 그리고 증거는 다 확보된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할 그런 우려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검찰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까? 결국 구속영장 청구해도 국회에서 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것이 불보듯 뻔하죠. 이미 노웅래 의원의 경우가 그걸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범죄자 낙인 찍기죠. 계속해서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 맞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은 방탄 이미지를 좀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저는 이것도 뭐 정도껏 해야지.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은 제일 먼저 대장동으로 시작했다가 공직선거법으로 갔다가 지금 뭐 성남 FC 후원금으로 왔다가 다시 대장동으로 왔다가 지금 쌍방울 뭐 변호사비 대납으로 갔다가 지금 대북 송금으로 갔다가 또 앞으로는 지금 뭐 다시 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또 뭐 백현동 또 뭐 정자동 이런 문제로 계속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 대표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별건을 계속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시각도로 한다면은 도이치모터스도 계속해서 가야죠.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가야죠. 그러나 그 두 경우는 원포인트 수사로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지나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로 이 사건의 성격이 바뀌어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저희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예,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